No, no, no.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Round one, fight. 중국은 점점 골마가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골문지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 몇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 통계국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통계국이. 중국만이 뭐 수치를 뭐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고 미국, 일본 다 수치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수치를 만들어서. 예. 오. 지금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본하고 미국은. 어떤 통치자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소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연구원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마사지 한다, 네. 통계 수치를 통계 마사지 마사지. 한다 네. 이런 표현 쓰는데 마사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 5.5를 한 6이나 7로는 만들 수 있지만 5.5를 뭐 10으로 만드는 건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 조작 수준인데 그렇게까지도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통계를 안 믿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네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를 볼 때 경쟁 수익률이 뭐 2%다, 4%다, 5% 이 수치 절대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 논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일반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는 투자자들은 공개된 데이터로만 반영한단 말이에요. 데이터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든 안 진짜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그 외환보유액을 봐야 돼요. 네. 중국이란 신용이 무너앉는 거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앉는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가 아니면 그 나라의 가장 마지노선이 외환보유액이에요. 네. 근데 외환보유액이 지금 한 3조 천억이 돼요. 네. 그 외채가 2조 넘어요. 네. 2조 천억이 됐어요. 지금 최근 발표 데이터를 보면 외환보유액 발표 데이터 보면 네.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원래는 1조 넘었었는데 지금 1조가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미. 네. 한 9천 매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이 9천 매억 가지고 안정된 걸 유지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아까 외화부채가 2조라고 했잖아요. 그 외화부채가 과거에는 기업들이 주로 해외에 나가서 달러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게 네. 주로였는데 최근 2년은 중앙정부예요. 그 중앙정부가 직접 이렇게 예, 달러를 네, 조달해 온 거예요. 왜 네. 그랬겠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을 채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정된 수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3조를 넘겨서 3이라는 숫자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네. 중앙정부가 해외에서 네,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해서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앙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면 경제는 스톱이 돼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아요. 근데 정부 부채가 적어요. 이게 다행이고 네.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아요. 가계하고 정부가 부채가 적었어요. 네. 근데 가계는 이미 IMF 마지노선에 왔어요. 60%. GDP 대비 60%. 네. 중국 민간 가계 부채율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예, 우선 중국도 부채가 확 늘어났어요. 그럼 네. 우선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렇게 지금 계속 빌리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형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로 정부가 해줘야 돼요.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가. 네. 그게 몰라서 채권 조달해서 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또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늘어나면 어떻게 하죠? 한국의 외화 위기가 그래서 터진 거예요. 중국만 이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네. 너무 위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가 네. 최근에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걸 보고 특히 집값 같은 건 중국에서 지금 막 폭등세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요. 네. 전월 대비 증가는 했어요. 네. 근데 전년 대비 증가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산 네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산 가격을 오지도 못했어요. 오. 지금 다 손실이 엄청나요. 전년 대비로는 떨어진 상태인가요,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면 전년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통계를 자꾸만 전월 대비만 계속 열심히 발표하면서 근데 다 올랐다 전월 대비는 올랐다는군요. 네. 좋아지고 있죠. 왜냐면 코로나가 네. 이렇게 안정이 된 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응. 원래는 멘붕이 왔다가 네. 이제는 이게 장기로 간다니까 마스크 끼면서도 영화관 가고 네. 마스크 끼면서도 밖에 생활화가 회식하니까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생활화.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전월 대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회복이 되고 3분기가 회복이 되는 거지 전년 대비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말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회복이 돼요? 자산 가격만 보면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찍어낸 돈들이 네. 기업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기업은 올해 이익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에 누가 투자해요, 기업에?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는데 탔다 보니까 자산.
한국은 부동산. 부동산. 네. 그러다가 부동산 막 규제하니까 주식. 중국은 무조건 부동산. 중국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거예요. 기업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해준 대출 자금을 갖다가 부동산을 샀다고요. 기업이. 네. 기업이.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 말하면 긴급 재난금을 받은 걸 다 부동산 산 거예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조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내내 보고 기업을 경영해라고 돈 준 거지 그걸 보고 가서 부동산 사라고 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심천만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 그래서 그게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 중국에 네. 대해서 투자도 좀 고민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회복됐다고 많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네. 요즘에 뭐 백신 관련, 네. 바이오주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 쪽에 중국 같은 신형 인프라 네. 그게 핵심이 5G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500만 개 5G 기지국을 구축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20만 개가 구축이 됐고 매 일주일마다 10,000개가 만들어져요. 엄청나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이거 다 테마주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다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냐는 미국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냐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팍 떨어지면 2,500까지 갔다가 지금 막 2,200 막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돈 번 사람도 있고 돈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회는 항상 있는데 네.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중국은 장기 곡선이 없어요. 올해는 확 좋아졌다가 확 떨어졌다가 확 좋아졌다 이런 변동 장세예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상해 종합주가 마이너스 50%, 2019년에 25% 회복했어요. 네. 근데 2018년 고점 대비 계속 25%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 다른 나라에서 막 네이버 서킷 브레이크 할 때 중국은 덜 떨어졌어요. 네. 워낙 많이 떨어진 시장이었으니까. 예. 저평가되어 그래서 있기 이번에 때문에. 코로나 막 이 와중에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도 네. 않고 연초 대비 그랬다가 요즘에 좀 올라갔어요. 이게 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회복이 된다, 네. 막 뭐 소비주 내수 성장, 막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네. 또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또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확 유동성이 풀렸는데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또 주식상에 투자하고 이게 풀린 돈들이 주식상 가면서 특히 기관 투자가들 중국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들이 우리 국가대표라고 하거든요. 네. 증시로 가면서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이 경제가 회복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실물하고 상관없이 주식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실물하고 전혀 전 상관없이. 세계가. 예. 네. 저도 그래프를 보고 정말 좀 신기하다 생각한 게 네. 중국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네. 저 나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빨리 들어가서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저성장 속도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중국의 증시 그래프를 보면 안 그렇다는 완전 거죠. 박스권 또는 오히려 크게 보면 우하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거든요. 네. 왜 이렇게 고성장하는 나라에서 네.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주 좋은 효과가 좋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중국이 그렇게 가장 못 사는 국가에서 세계 G2로 왔잖아요. 네.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네. GDP가 150배 늘어났어요. 그 방법론이 지금 더 문제가 되는데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돈을 찍어서 성장시킨 경제예요. 네. GDP가 150배 늘어날 때 통화는 1,500배 늘어났거든요. 오. 거래가 하나도 없던 동네에서 거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상품 경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 실제 국가 자본주의도 아닌데 어쨌든 네. 표현을 하면 굳이 네. 이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근데 앞으로 가냐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네. 지금까지는 쉬웠다. 네. 돈만 풀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규모는 만들어냈다. 근데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가냐가 지금부터 중국 사람들이 운명을 결정해요. 항상 우리가 준진국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은 네. 1인당 GDP가 $10,000 들어왔어요. 보통 $10,000 들어올 때 중진국 함정이 터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는 소비주도 경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소비주도. 근데 그렇죠. 중국은 소비주로 가기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지금 진위계수가 46.3인가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계획이 실패했는데 하나는 정치 계획이에요. 그게 아까 홍콩 보안법 이슈도 있어요. 홍콩이 처음에 반환할 때 등소평이 무슨 말했냐면 지금 중국의 국내 상황상 저런 홍콩 같은 정치 체제를 못 혜택하지만 홍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반환이 됨으로써 홍콩 체제를 10억이 넘는 중국 국민들이 보면서 나중에 우리 체제도 홍콩 체제로 갈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세계가
대표적인 게 미국이 중국을 믿은 거예요. 네.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주의로 당연히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홍콩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거꾸로 중국 쪽으로. 네, 그게 볼터 회고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민주 요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등소편도 그때 그런 희망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자본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증권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온도계라고 해요. 경제가 잘 가고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선행지표인데 중국의 증시는 펀더멘털하고 항상 상관이 없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실증 연구로 한번 썼어요. 2010년에. 그게 실물 경제와 증시의 그 인과관계론문을 썼거든요. 실증 네. 연구를.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는 증시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 No. GDP 수익률은 중국 증시 처음에 개혁의 설계자가 미국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이에요. 네. 중국 사람 미국에 유학해서 그게 중국 상황 전혀 고려하고 미국식으로 맛을 만들어 놓으니까 쩔렁발이 된 거예요. 네. 지구 설계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혼종이 된 건가?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중국 인덱스를 보세요. 네. 딱 이렇게 돌아왔다니까요. 이게 인덱스가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요. 네,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네. 성장은 뭐 했는데. 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개미 시장. 네. 중국 증시의 거래의 80% 이상은 개미들이 해요. 보통 정상적인 국가는 기관이. 333 네. 개인, 기관, 외투 네. 333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죠? 개미들은 가치 분석이고 뭐이고 없어요. 네. 추종 어디면 무슨 테마 확 뭐 무슨 정책한다면 확 네. 이게 가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펀더멘털하고 네. 상관없는 투자를 하니까 네. 중국은 가치 투자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단기적 1년 단위로 했을 때 연 네. 수익률이 20%에서 50% 주식이 되게 많아요. 내가 흐름만 잘 타면 네. 연 기본으로 20, 50 할 수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네. 확률도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고 단기로 좀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분들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중국이. 왜냐면 중국 사람도 중국을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중국을 알겠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기에는 재밌는 시장이에요. 중국은 네. 돈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미국 그 헤지 펀드들이 네. 그렇게 앞에서 둘이 싸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중국 가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투자가 돼도 홍콩을 못 떠나요. 자본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죠.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그냥 아마추어로 뭐 좋다 해서 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오늘 미중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네. 중국이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